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31기 소방관부 후보생 자연과학개론입니다. 이번 문제 어려웠죠. 그죠? 평소에 우리가 보지 못하던 문제가 많이 나와서 어려웠을 겁니다. 일단은 물리 파트하고 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 개론이나 화학 개론을 이제 선택하셨던 분들이라면은, 그나마 이제 손쉽게 풀 수 있던 내용이, 주를 이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구과학에서 조금 헷갈린 부분이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준을 너무 많이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여러분들 완자나 EBS 갖고 많이 공부를 하셨겠는데, 그거 공부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정도로 난해한 부분이 굉장히 심화 있게 나왔어요. PT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내용이 심화 부분이니까 아예 그런 용어 자체를 갖다가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난해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놨다면은 아마 그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이제 제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해놨던 걸로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적은 충분히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세한 내용을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나가볼게요. 물리입니다. 자, 1번 내용이 뭐냐면 유효 숫자의 개수가 다른 거 그랬는데, 이제 유효 숫자 개념이 바로 뭐냐면은 정확한 확실한 값과 그 다음에 불확실한 값을 더해 가지고 이제 유효 숫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값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숫자들을 보게 되면은 맨 이 끝에 있는 숫자들을 보게 되면은 한 끝에서 맨 더 뒤에서 반올림을 하거나 버리거나 해서 맨 끝에 있는 숫자는 확실한 숫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앞에 있는 1, 2, 3, 4는 확실한 숫자겠죠. 그래서 유효 숫자는 이제 확실한 값과 그 다음에 불확실한 값 한 값. 그러니까 확실한 값은 몇 개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불확실한 값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한 개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값은 딱 한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릿수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은 0.0000 이거는 그냥 자릿수예요. 그냥 소수점이죠. 자릿수고 요 끝에 있는 숫자죠. 요 끝에 있는 숫자. 요게 바로 이제 유효 숫자가 되는 건데, 뒤에서 반올림을 했거나 버리거나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 확실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유효 숫자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요건 한 개가 있는 거죠. 그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0.0, 이건 자릿수고요. 그죠? 소수점 자릿수고요. 요거 1, 2, 3, 4까지는 어떻게 돼요? 요건 정확히 확실한 값이에요. 확실한 값이고, 요 끝에서 반올림하거나 버리거나 해가지고 요 숫자가 만들어졌겠죠? 요게 바로 이제 불확실한 값이죠. 그래서 확실한 숫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요 불확실한 거 한 개 해서 총 유효 숫자는 5개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자릿수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죠. 앞에 숫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한 숫자, 이것도 확실해요. 요게 확실한 숫자죠. 그 다음에 요 끝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게 하나 올리거나 반올림하거나 버리거나 해서 만든 불확실한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요거까지 해서 5개 이렇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냥 자릿수가 아니고요. 끝에 0.0이 있잖아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반올림하거나 버리거나 해가지고 만들었겠죠. 이게 불확실한 숫자예요. 그럼 그 앞에 있는 숫자는 다 뭐가 됐어요? 확실한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요까지 5개. 이것도 5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3.00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4승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자릿수예요. 그냥 이건 자릿수 맞추는 거고요. 자, 요 끝에 있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게, 요게 불확실한 숫자가 되는 거죠. 반올림하거나 버리거나. 그럼 그 앞에 있는 숫자들은 다 뭐라고요? 확실한 숫자. 하나, 둘, 셋, 넷, 요까지 5개. 이렇게 되죠. 그죠? 요 숫자가 엄청나게 다르죠. 그죠? 1번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2번이요. 자, 질량이 0.5kg의 물체를 천장에 매달아서 이렇게 매달았대요. 그랬더니 이제 늘어났겠죠. 그래서 원래 용수철이 있었는데, 천정에 용수철이 이렇게 있었어요. 용수철이 있었는데 원래 길이가 여기예요. 원래 길이가 여기였는데 여기다 줄을 매달아요. 줄을 매달았더니 이렇게 더 늘어난 거죠. 그죠? 질량이 얼마라고요? 0.5kg.
그러면 중력과 속도가 10이니까 얼마예요? 5N의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겠네요. 그랬더니 늘어난 길이가 얼마래요? 4cm가 늘어났어요. 4cm. 자, 우리가 공식에 대입을 할 때는 무조건 뭘 대입해야 돼요? SI 단위로 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cm로 하면 안 되고요. 미터로 넣어줘야겠죠. 미터. 그래서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가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건 뭐냐면 용수철 상수를 구하라. 단위도 뭐라고 나왔어요? 뉴턴 퍼 미터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런 단위를 집어넣어야 돼요. 뉴턴과 미터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F는 KX에서 F가 얼마예요? 5뉴턴이죠. 5뉴턴 상수 K 곱하기 그 다음에 변형의 크기. 이게 바로 변형의 크기죠. 4cm가. 그래서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K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125가 나오겠죠. 125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책에는 문제는 1.25 곱하기 10의 2승 뉴턴 퍼 미터다. 이렇게 값이 설정이 되는 거죠. 이게 되겠죠. 예. 그래서 4번이 되는 거고요. 3번이요. 3번. 보호 원자 모형에서 보호 잘 아시죠? 원자 모형에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자, 1번 특정값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전자 궤도에만 허용된다. 보호에서 다루는 게 이거잖아요. 전자가 아무데나 존재하는 게 아니라 특정 궤도상에서만 전자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양자화돼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특정 전자 궤도에만 허용이 되죠. 다른 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보호 개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확률적 양자역학 이론에 의하면은 다전자 원자에서도 적용된다. 보호 이론의 맹점이 바로 뭐였냐면 보호는 전자가 한 개잖아요. 그죠? 전자가 한 개인데 다전자 원자라는 건 전자가 두 개 이상인 거죠. 전자가 하나일 때는 해석하기가 굉장히 쉬웠지만은 전자가 두 개 이상이 되는 다전자 원자에서는 이게 적용 안 되죠. 적용 절대로 안 되죠. 그죠? 오로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은 오로지 수소에서만 성립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맞고요. 이건 안 되죠. 그 다음에 양전화 밀도를 가진 부피 내에 전자가 박혀 있다. 이 말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양전화 밀도를 가진 부피 내에, 그러니까 양전화 밀도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 안에 전자가 이렇게 여기저기 처박혀 있다. 이런 구조 아니에요? 이런 얘기죠. 그죠? 이게 누구 개념이야? 푸딩 모델이 이제 톰슨 개념이죠. 톰슨 개념. 그죠? 톰슨 개념이죠. 보호 이론이 아니죠. 그 다음에 전자가 한 에너지 상태에서 더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할 때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위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전자 전이가 일어나면 이 차이에 해당하는 값이 빛으로 방출이 되겠죠. 보호 이론 확실하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을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됩니다. 4번이요. 4번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자, 이건 문제를 좀 꼼꼼히 읽으셔야지 해석이 돼요. 35만 킬로와트급 발전소에서 35만 킬로와트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기 생산량이 35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얘기죠. 그만큼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586K의 켈빈 온도의 수증기를 생산하고 293K의 강물에 버린다. 발전소의 열 효율이 이론적으로 가능. 이거 잘라서 한번 해볼게요. 발전소의 열 효율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값,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이 최대값에서 얼마요? 고값의 70% 정도의 효율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무슨 얘기냐? A 정도의 A만큼의 에너지를 공급을 했다고 할게요. 이거 공급한 에너지요. A만큼의 공급한 에너지가 있을 때 열 효율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값이라는 거는 우리가 최대값 얘기하면 뭘 합니까? 카르노 기관 하죠. 카르노 기관. 열 효율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T1, T2 마이너스 T1 1 마이너스 T1, T2죠. T1, T2 1 마이너스 T2, T1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온도가 얼마예요? 절대온도가 공급한 절대온도가 발생한 수증기 온도가 586이죠. 586 분의 586. 그 다음에 어디로 빠져나가요? 293. 이걸로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열 효율은요? 카르노 기관
여효율이죠. 0.5, 2분의 1이 되는 거죠. 0.5. 즉 다시 얘기해서 내가 공급한 에너지에서 0.5만큼만 전기를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값이죠, 이게. 맞죠? 근데 이 값에 또 얼마예요? 이 최대값이 이거예요. 이게 최대값이고 이 값의 몇 %예요? 70%. 그러니까 요 값에서 또 얼마? 70%니까 0.7 이렇게 되는 거죠. 요만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전기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 전기가 생산된 값이 얼마예요? 35만이죠. 35만. 킬로와트죠. 킬로와트인데 여기다가 초를 곱하면 주울이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1초당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1초를 곱하면 되죠. 킬로와트에다가 초를 곱하면 그게 뭐가 돼요? 전기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335만 킬로줄의 에너지가 1초당 발생을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공급한 에너지는 얼마냐? 요걸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물어본 건 뭐냐면 이제 70%일 때 발전소의 출력 상태에서 초당 강물로 방출되는 열량은 얼마냐? 소모되는 에너지죠. 전기로 만들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에너지예요. 그죠? 자, 그럼 요 값이 얼마냐?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공 하나 지어볼까요? 공 하나 지우고 여기다 공 하나 더 붙이고 7 지우고 여기 50만이 되죠? 아니다. 7에 35 2분의 1 여기다 2 곱하면 되죠. 그죠? 2 곱하면 100만 나오나요? 공급의 에너지가 100만이 나오죠. 이게 공급 에너지예요. 이게 공급 에너지인데 이 중에서 전기를 만들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열 손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 값에서 다시 이걸 뺍시다. 350,000 킬로줄 초당 발생 에너지 방출의 전기 에너지예요. 그죠? 했더니 얼마가 나와요? 650,000 킬로줄. 그죠? 이게 빠져나가는 열량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래서 요게 두 개라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최대값이라는 건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카르노 기관으로 설명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70%라는 건 이 값에서 또 70%라는 얘기죠. 그래서 65만이 빠져나가게 되죠. 예,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요. 자, 열선에 뭐 니크롬선 같은 거겠죠. 열선의 정이 15인 전기 난로를 100V 전원에 연결을 했대요. 자, 저항이 얼마라고요? 저항이 15ohm이고요. 15ohm이고 그 다음에 몇 볼트요? 100V. 전원에 연결을 했을 때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냐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전력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전력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VI 이렇게 계산하죠. 또는 I 제곱 R 이렇게 계산하죠. 또는 R분의 V 제곱 뭐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는 뭐 저항도 있고 뭐 어떤 걸 써도 상관없는데 저항과 전압이 있으니까 그냥 이걸 쓸게요. 이 식을 쓰게 되면은 그래서 전력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분의 100의 제곱이죠. 100의 제곱. 그럼 1000와트 이렇게 나오겠네요. 무조건 SI 단위로 넣었을 때는 답이 SI 단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00와트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건 이제 소비 전력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1000와트인데 킬로와트로 물어봤죠. 그러니까 1킬로와트가 되겠죠. 1킬로와트. 이게 답이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6번이요. 자, 6번 문제는 광전 효과죠. 자, 금속 표면이 있는데 여기에 광자 에너지를 공급을 한 거예요. 그럼 전자가 퉁 튀어나가겠죠.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만 알 수가 있어요. HF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가 1함수가 얼마로 나왔냐면 전부 전자볼트로 나왔어요. 1함수가 2.46 전자볼트라고 나왔고요. 공급한 에너지는 얼마냐면 파장이 얼마래요? 330 나노미터래요. 330 나노미터. 그럼 공급한 광자 에너지 계산해 볼게요. 공급한 광자 에너지는 HF, 이것은 다시 플랭크 상수 곱하기 람다분의 C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플랭크 상수 얼마 나왔어요? 6.6으로 하래요. 6.6 10에 마이너스 34승으로 하래요. 자, 그 다음에 광속 3 곱하기 10의 8승이죠.
그 다음에 몇 나노미터요? 330 나노미터요. 330 나노미터면 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로 고칠게요. SI 단위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이거 약분하면 답이 일단은 얼마가 나옵니까? 계산해 왔는데 6 곱하기 10의 19승 나오나요? 그죠? 6 곱하기 10의 19승 이렇게 나오겠죠. 19승. 당연히 단위는 뭐가 돼요? 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가 이 함수가 전자볼트로 나왔잖아요. 전자볼트로 나왔으니까 이것도 전자볼트. 그 다음에 최대 운동에너지 이것도 전자볼트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전자볼트로 단위를 환산을 해줄게요. 그럼 이걸 전자볼트로 고치려면은 6 곱하기 10의 19승 마이너스 19승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9승 줄. 이거를 뭐로 나눠요? 여기 보시면은 1전자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 나왔죠. 그럼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걸 나누면 몇 전자볼트가 됩니까? 뭐라 그랬으니까? 얼마가 나와요? 3.75가 나오네요. 3.75 전자볼트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미 식을 알고 있잖아요. 최대 운동 에너지는 HF-W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3.75 전자볼트 마이너스 2.46인가요? 2.46 전자볼트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 그러면 1.29 전자볼트 이렇게 되는 것 뿐이죠. 이 문제는 그냥 이 식으로 푸는 건데 그냥 광자 에너지를 그냥 뭐로 바꾸라고요? 단위를 갖다가 전자볼트로 바꿔라. 그래서 계산을 해라. 이거 외에는 없는 거죠.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예. 지구과학 쪽으로 가볼게요. 자, 지구과학 7번이요. 판구조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판마다 이동 속도, 방향 다른 거 다 아시죠? 판이 굉장히 10개가 넘잖아요. 그죠? 다 이동 방향 다 다르고 속도도 다 다르죠. 그죠? 해령을 축을 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속도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괜찮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해령 부근의 지작의 역전 현상은 해저학 정해진 거다. 그래서 해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때 마그마들이 흘러나오다가 지구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일정한 방향으로 자성체들이 배열을 하겠죠. 이게 고지작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지구 자기장이 역전이 됐다 그러면은 또 바뀌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돼서 벗어났는데 그 옆에 있는 건 또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이 고지작의 모양이 정확히 대칭인 걸 보고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해저가 확장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증거가 됐었죠. 자,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은 당연히 멘틀 대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진과 화산 활동은 거의 어디서 일어납니까? 물론 판의 경계가 아니라 중심부 같은 데서도 일어나요. 그거는 이제 플룸 때문이죠. 그죠? 열점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대부분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판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판 경계에서 일어나겠죠. 자, 밀도가 높은 해양판과 밀도가 낮은 대륙판. 자, 밀도가 해양판이 높죠. 그래서 대륙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근데 우리가 판이라는 거는 지각 더하기 상부멘틀의 일부죠. 그래서 대륙지각은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위로 많이 떠 있잖아요. 그럼 아래로도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양지각은 물속에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그럼 아래도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륙지각이고요. 이게 해양지각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상부멘틀의 일부가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륙판이죠. 그래서 대륙판의 두께는 이렇게 두껍고요. 해양판의 두께는 이렇게 얇은 거죠. 그래서 밀도가 높은 해양판이 밀도가 낮은 대륙판보다 두껍다. 이 두껍다가 틀린 거죠. 얇은 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건 뭐 쉬운 문제죠.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 거요. 8번이요. 자, 쌍성계를 이루는 두 별. 일단 쌍성계가 뭐예요? 별 두 개가 빛을 발생하고 있는 별 두 개가 서로를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공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옆으로 나와 있을 때는 이별과 이별의 광도가 지구로 도달이 되겠지만은 빛이 퍼져나가겠지만 이렇게 돼서 하나가 앞을 가려버리게 되면 뒷부분에 있는 빛을 차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도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벗어나면 다시 밝아졌다가 또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 뒤에 있는 별의 밝기가 줄어들겠죠. 이래서 밝기가 밝았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밝기 광도가 밝았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하게 돼요. 자, 근데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은 이 그림을 봤더니 A가 B의 전면에 위치할 때래요. 이게 B별을 중심으로 A별이 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돌아요. 이렇게 서로 돌고 있는 건데 일단은 요 A별이 B별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는 게 요 과정이죠. 요 과정이죠. 두 번째는 B가 A별 전면에 위치한다는 건 A별이 이 B별 뒤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A별이 B별 앞으로 지나갈 때는 B별을 막아요. 그래서 B별의 밝기가 줄어들 거예요. 그죠? A별의 밝기는 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 A별이 B별 뒤로 가게 되면 A별의 밝기가 줄어들겠죠. 자, 근데 밝기가 얼만큼 줄어드냐면은 A별이 B별 앞으로 와서 요만한 A별이 요 B별 앞으로 와요. 그러면은 요 A별 크기에 해당하는 만큼, A별 요 단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B별의 표면을 막아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밝기가 얼마큼이 어두워졌어요? 요만큼이 어두워진 거예요. 요만큼이 어두워진 거는 B별의 밝기가 줄어든 거죠. B별을 막아버렸으니까 A의 단면적으로요. 그 다음에 A별이 이 뒤로 들어가요. A별이 이 뒤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보면은 요거는 A별 단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별빛이 차단되니까 또 밝기가 줄어들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줄어든 이유는 바로 뭐예요? A별이 B별 뒤로 숨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똑같은 면적에서 발생하는 빛의 별의 밝기를 알 수가 있어요. B별의 요만큼 면적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는 요 정도 차이예요. 요 정도요. 그죠? 그 다음에 A별 크기 똑같겠죠? 요거 막은 면적이나 A별이 가린 면적이나. 그래서 A별이 뒤로 가서 밝기가 차단되죠. 그랬을 때 이만큼이에요. 그럼 결국은 똑같은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는 누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A별이 더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지문에 답을 한번 해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자, A별의 공전 궤도는 원궤도이며 뭐 A만 돈다고 생각하셔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전 궤도면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 우린 여기 있는 거죠. 볼게요. A별은 B별보다 표면 온도가 더 높다. 자, B별을 요만큼 가렸을 때 B별의 밝기는 요만큼 줄어들었어요. 그죠? 근데 A별을 가렸더니 A별은 이만큼 줄었잖아요. 그죠? 그럼 똑같은 면적에서 발생한 에너지는 A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죠?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광도가 커지죠. 그죠? 그래서 A별의 광도가 더 크니까 A별의 요 단위 면적당 A의 광도가 더 크니까 A별의 온도가 더 높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A별은 B별보다 표면 온도가 더 높다가 성립하죠. 두 번째, 광도 곡선을 통해 공전 주기를 알 수 있대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됐죠. 그럼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한참 있다가 또 이렇게 됐다가 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냥 아무 데나 잡으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이잖아요. 한 바퀴 돌았을 때, 공전했을 때 시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공전 주기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셰페이드 변광성이다. 변광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건 쌍성이고요. 변광성이라는 건 내부가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서 스스로 어떻게 돼요? 별 크기가 팽창했다 수축했다를 반복을 해요.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렇게 팽창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수축했다가 늘어났다가 수축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부피가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표면적도 변하게 되고 광도도 변하죠. 그러니까 밝았다 어두워졌다 스스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별을 우리는 변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는 별의 밝기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상성이 서로 공전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왔다 숨었다를 반복하니까 밝기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변광성하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 변광성 아닙니다. 리을. T3에서 T4 동안 T3에서 T4, T3가 여기죠. T4가 여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간다는 거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요 위치가 어떻게 돼? 앞으로 A가 B별 앞으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뒤로 들어가는 과정이 T3와 T4일 때죠.
이렇게 뒤로 가는 거. 그러면 관측자로부터 거리가 어떻게 돼요? 관측자가 이쪽에 있어요. 그럼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편의가 일어나야 돼요? 적색 편의가 일어나야 되겠죠. A별은.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디귿 빼고 다 맞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9번이요. 9번 허블의 법칙이죠. 허블의 법칙이 뭡니까? 일단은 식을 먼저 한번 써볼까요? 빅뱅 이론이 나오기 전부터 허블은 망원경으로 관측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걸 설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허블의 법칙이 V는 이게 후퇴 속도죠. 후퇴 속도, 은하들의 후퇴 속도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허블의 상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별까지, 그 은하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죠. 이건 상수니까요. 뭐 상수는 이제 관측 방법에 따라 조금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퇴 속도고 이건 거리예요. 그러니까 거리에 비례하게 된다는 얘기죠. 거리에 비례해요. 멀리 가까이 있는 거는 천천히 후퇴하고 멀리 있는 거는 비례해서 빨리 후퇴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X축이 지금 뭐로 나왔습니까? 거리로 나와 있고요. Y축이 뭐로 나와 있어요? 후퇴 속도로 나와 있죠. 맞죠?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후퇴 속도도 빨라진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허블의 법칙이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가 되냐? 그러면 기울기란 건 X의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죠. 그러면 거리분의 후퇴 속도, 거리분의 후퇴 속도, 즉 허블 상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료 A에 있는 거는 허블 상수가 HA라고 하고요. 자료 B에 있는 거는 HB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기울기가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죠? 지금 우리가 허블 상수 값이 약 70 정도 된다고 생각했을 때 빅뱅 우주의 나이가 약 137억, 8억 이렇게 된다라고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후퇴 속도를 측정하는 기술도 정확해야겠죠. 이 값에 따라서 허블 상수는 조금 변할 수 있는데 보통 70, 71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봤더니 누가 허블 상수가 더 큽니까? 얘가 더 큰 거예요. 자료 A에 있는 게. 해볼게요. 옳은 것은 A에서 계산한 허블 상수는 이거다 그랬어요. 허블 상수 여기 딱 떨어지는데 이 점을 잡아볼까요? 그럼 얼마요? 100분의 10이죠? 100분의 10. 근데 여기 얼마 나왔어요? 곱하기 10의 3승 나왔죠? 10의 3승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100 이렇게 나오죠. 단위는 어떻게 돼요? 여기 단위가 뭐로 나왔어요? 킬로미터 나왔죠? 킬로미터 퍼 메가파세 뭐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자, 그래서 A에서 킬로미터 퍼 세크 어디 갔어요? 여기 세크 빠졌어. 킬로미터 퍼 세크 메가파섹. 자, 그래서 100km 퍼 세크 메가파섹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허블 상수로 계산한 우주의 나이는 그랬어요. 우주의 나이 어떻게 계산합니까?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죠. 허블 상수의 역수. 그래서 허블 상수가 크면 클수록 빅뱅이 일어난 지 우주의 나이가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뭐 허블 상수가 작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나이가 많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허블 상수가 누가 더 큽니까?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여기 우주의 나이가 TA, 요걸 TB라고 하면 나이는 어디가? TB가 나이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허블 상수로 계산한 우주의 나이는 A가 많다? A가 작은 거죠. 얘가 더 많습니다. 3번, 은하들 사이의 간격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우주 공간이 넓어지니까 은하와 은하 사이 거리는, 우주에는 중심이 없죠. 그죠? 그래서 어디를 기준을 잡아서 우주는 계속 이렇게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은하와 은하 사이 거리는 넓어집니다. 그 다음에,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전부 얘 뭘 하는데 후퇴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후퇴를 하면 당연히 무슨 편의가 일어나요? 적색 편의가 일어나겠죠. 그럼 멀리 있으면 후퇴 속도가 빠르니까 적색 편의량이 크겠죠. 그래서 4번, 거리가 멀수록 적색 편의가 크게 나타난다. 후퇴 속도가 같은 은하의 경우 그랬어요. 후퇴 속도가 같은 은하의 경우. 자, 그냥 아무 데나 잡을까요? 요 후퇴 속도를 5 곱하기 10의 3승으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자르게 되면 여기하고 요 점하고 요 점은 어때요? 후퇴 속도가 동일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퇴 속도가 같은 경우 우리 은하까지의 거리는 누가 더 멀다? 얘는 어떻게 돼요? 50이고요. 얘는 10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더 멀어요? 자료 B에 해당하는 게 더 멀리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A보다 B에서 더 멀다가 성립하죠. 그죠? 그래서 틀린 게 있다면은 얘가 틀렸네요. 2번이 틀렸네요. 그죠? 예. 됐습니다. 10번이요.
자, 10번. 그림 가와 나는 북반구 등 고도면상에서 등압선을 나타낸 거고요. 마찰이 작용하지 않는 지점 A와 B. 보통 마찰이 작용하지 않는 곳이 어디냐면요. 지표면에서 불고 있는 바람들은 땅과 부딪히잖아요. 산하고도 부딪히고요. 그죠? 그래서 훨씬 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상공에 있는 바람이죠. 상공에서 부는 바람인데 마찰이 작용하지 않는 지점 A와 B에서 등압선에 나란하게 부는 바람이래요. 등압선에 나란하게 분대요. 자, 그럼 요 A와 요 B점이 등압선에 나란하게 분대요. 그러면 여기는 오른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거나 이쪽으로 불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B는 어떻게 이렇게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등압선과 나란하게 불어야 되니까 원을 그리면서 돌겠죠. 우리가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건 등압선이 직선이잖아요. 직선 등압선이죠. 이건 원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등압선과 나란하게 부는 바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균풍이라고 불렀었죠. 이거 저번 시험, 바로 전 시험 30기 때 나왔던 문제죠. 지균풍.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원형을 그리면서 부는 바람, 이걸 경도풍.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쪽에 있을까요? 경도풍. 차이를 알아야 되죠. 자, 그럼 우리는 바람이 일단 어디로 부는지 알아야 돼요. 여기가 북반구라며요. 북반구. 남반구는 반대요. 자, 북반구에서 기압 경도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기압 경도력이에요. 기압 경도력은 당연히 어디서 어디를 향해요? 압력이 높은 쪽에서 압력이 낮은 쪽을 향하겠죠. 이렇게 됐을 때 북반구에서 바람은 무조건 어디로 분다? 오른쪽으로 부는 거예요. 오른쪽. 이렇게 부는 거죠. 예. 남반구는 왼쪽으로 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쪽 그림에서 여기가 504헥토파스칼이고 500헥토파스칼이요. 그럼 얘한테 기압 경도력은 이쪽으로 작용을 하겠죠. 이렇게. 이게 기압 경도력이죠. 기압 경도력이고 나란하게 바람이 분다고 했기 때문에 바람은 이렇게 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죠. 맞죠? 예. 그러면 이제 전향력은 어디로 작용을 하느냐? 지금 이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야지 바람이 휘지 않고 전향력이 작용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의 크기가 똑같아요. 만약에 기압 경도력이 섞었으면 바람이 이렇게 불었겠죠. 이렇게 휘었겠죠. 전향력이 섞었으면 이렇게 불었을 거고요. 근데 두 크기가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똑같기 때문에 등압선과 나란하게 이렇게 바람이 부는 지균풍이 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볼게요. 자, 기압 경도력이 어디로 작용하나 보세요. 여기는 504고요. 여기는 500이에요. 그럼 기압 경도력은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기압 경도력.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자, 그럼 바람은 어디로 불어야 돼요? 기압 경도력의 오른쪽, 이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야 돼요.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문제는 원형을 그리면서 이게 뭐야? 그 등압선과 나란하게 이렇게 바람이 부는 뭐라 그랬어요? 경도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바람은 이렇게 부는 게 아니라 기압 경도력이 이쪽이니까 오른쪽은 오른쪽인데 이렇게 불어야 돼요. 바람이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쪽으로 전향력이 작용을 하죠. 이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하는데 기압 경도력을 좀 줄일까요? 이렇게 돼요. 기압 경도력보다 누가 커야 돼요? 전향력이 더 커야 돼요. 아까는 얘하고 똑같잖아요.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같으니까 바람이 이렇게 일정하게 가로로 이렇게 불었잖아요. 근데 얘는 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휘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더 커야 돼요? 전향력이 기압 경도력보다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자, 일단 이걸로 풀어보고요. 미처 말하지 못한 건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1번 A의 바람은 A의 바람은 지균풍이죠.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크기가 같다. 맞죠? 두 번째 B의 바람은 전향력이, 자, B의 바람은 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커야 돼요? 전향력이 커야 돼요. 그래서 B의 바람은 전향력이 기압 경도력보다 크다가 성립하죠.
3번 B의 바람은 그래서 어떻게 불어요? 이렇게 불고 있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불고 있죠. 리을 A 지점 A와 B의 기압 경도력이 같다면 즉 요 값과 요 크기와 요 크기가 같은 거죠. 요 크기가 같은 거죠. 같다면 A의 풍속이 B의 풍속보다 크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전향력이 남아 돌아요. 그죠? 그래서 전향력의 크기에 따라서 바람의 세기가 결정이 나요. 지금 여러분 보면은 이게 504헥토파스칼이고 500이니까 이건 고기압이죠. 여기 고기압 맞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고기압성 경도풍. 이게 바람의 세기가 제일 세요. 전향력이 제일 커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예요? 직윤풍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압성 경도풍. 저기압성이죠. 이렇게 돼요. 만약에 저기압성 경도풍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저기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압력이 높고 여기가 낮아요. 그럼 여기 있는 바람은 어떻게 해요? 기압 경도력이 이쪽으로 작용을 하죠. 이쪽으로 작용을 하고 이거 기압 경도력이에요. 저기압 중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람이 경도풍은 오른쪽에서 기압 경도력이 오른쪽으로 바람이 분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불 거예요. 이렇게 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향력은 어느 쪽이 돼요? 이쪽이 되겠죠. 이게 전향력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향력보다 기압 경도력이 더 세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반시계 방향을 돌게 되죠. 이게 저기압성이에요. 저기압성 경도풍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고기압성 경도풍이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예요? 그 기압 경도력이 다 같다고 했을 때, 기압 경도력이 같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전향력의 크기에 의해서 전향력 크기에 따라 바람의 속력이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순서가 얘가 전향력이 제일 크고요. 고기압성이요. 그다음에 직윤풍, 저기압성 경도풍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하고 보면은 이 바람의 속력은 누가 더 큽니까? 고기압성 경도풍이 더 바람의 세기가 더 세다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리얼에 다시 보시면은 지점 AB의 기압 경도력이 똑같다면은 A의 풍속이 B의 풍속보다 크다가 아니라 B가 A의 풍속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되시나요? 예. 11번이요. 자, 11번. 이것도 30기에 나왔던 문제죠. 자, 해파를 무의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자, 파도가 출렁출렁 거리네요. 그죠? 자, 첫 번째가 심해파다 그랬는데, 우리가 심해파의 정의가, 이건 수심이에요, 수심. 수심이, 이게 해파의 파장을 갖다가 L이라고 할게요. 해파의 파장 2분의 1보다 더 수심이 더 깊으면은 요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해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심해파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은 수심이 깊어요. 이 파도 파장에 비해서 수심이 깊기 때문에 여기 있는 파도 에너지가 이 땅바닥에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바닷가의 마찰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천해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파도가 치게 되면 땅바닥과 거리가 수심이 얕으니까 바닥에 영향을 받아서 속도가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심해파가 맞아요. 자, 그럼 심해파 조건은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심해파인지 천해파인지 구분을 해보자는 얘기죠. 이게 몇 파장일까요? 해파가 이렇게 되면 1.5파장이잖아요. 그럼 한 파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한 파장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죠.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면 2분의 1 파장을 봐야죠. 2분의 1 파장. 그럼 여기를 잘라요. 그럼 2분의 1 파장은 요거죠. 수심은 얼마큼이고요? 수심은 이만큼이고요. 그러니까 얘가 수심이 더 깊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A입니까? A면은 2분의 1 파장이 되려면 얼마가 돼요? 3분의 A가 돼야겠죠? 3분의 A하고 B를 비교하면은 얘가 더 크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란 얘기예요? 심해파란 얘기죠.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두 번째, 지면에 마찰을 주로 많이 받는다. 이건 마찰 안 받아요. 심해파이기 때문에. 세 번째, 물의 입자는 주로 원궤도를 그리며 움직인다 그랬어요. 심해파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오리 한 마리가 떠 있다 그래봐요. 오리 한 마리가 떠 있으면 지금 맨 꼭대기에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파동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밑으로 내려오겠죠.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서 물이 움직임에 따라서 얘가 밀렸다 돌았다, 밀렸다 올랐다, 밀렸다 올랐다 하면서 원궤도를 그리죠. 그래서
천회파와 차이는 뭐냐면은 심해파는 물이 이렇게 출렁거리잖아요. 출렁거리면 여기서 원궤도를 돌아요. 이런 식으로 원궤도를 돌죠. 이렇게 원궤도를 돌고요. 그 다음에 천회파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타원형이죠. 이런 식으로 타원형. 밑으로 가면 타원이 더 찌그러져요. 더 밑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거의 직선이 되죠. 땅 근처에 가게 되면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천회파는 타원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해파는 원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물입자는 주로 심해파니까 원 운동, 원궤도를 그립니다. 전파 속도는 수심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다 쓸까요? 네, 다시 쓸게요. 심해파. 이거는 꼭 외워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천회파. 나머지 상수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이 나오게 된 배경은 우리가 알 거 없고요. 2파이분의 G에서 여기 L, 이게 중요하죠. 얘는요, GH. 자, 이거는 중력화 속도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중요하죠. 요게 뭔데요? 파장이죠. 요거는 뭔데요? 요거 중요하지 않고요. 요거는 수심이죠. 수심. 그러니까 수심이 깊으면, 천회파는 수심이 깊을수록 속력이 빨라지는 거고요. 심해파는 어떻게 돼요? 파장이 길수록 속력이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마지막 보기 리을을 보면은 전파의 속도는 수심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수심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건 누구 얘기예요? 천회파죠. 이건 심해파고요. 그러니까 어디요? 파장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이래야지 맞는 말이 되죠. 그래서 안 되죠. 예. 그래서 기억 디귿이죠. 이렇게 됩니다. 됐죠? 12번이요. 여러분 어떤 교재, 뭐 EBS나 이런 거 봐도 못 봤을 거예요. 제트기류에 대해서는. 자, 12번에 다음 그림은 대기 대순환의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고 A와 B는 Z기를 의미한다. 우리가 여기는 알고 있잖아요. 여기가 저기압, 적도 저기압, 여기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여기서 열순환이 일어나고 여기도 열순환이 일어나요. 여기는 이제 간접순환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여기를 페렐 순환이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요거 헤들리 순환이라고 배웠고요. 요거 이제 극순환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가 요 라인이 뭐래요? 대륙광계면이래요. 대륙광계면. 보통 이제 10km, 11km 이렇게 되는데 따뜻한 곳에서는 공기가 팽창하니까 대륙광계면이 높고요. 추운 곳은 공기가 수축을 하니까 대륙광계면의 높이가 좀 낮겠죠. 10km 내외인데 여기에 대륙광계면 근처에 뭐가 다녀요? 여기에 제트기류가 형성이 되죠. 제트기류는 제트류라고 해볼게요. 자, 제트기류 같은 경우 제트류는 그 성층권 하단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륙광계면 요 사이에 거의 존재를 해요. 근데 적도 쪽하고 극지방가 쪽하고 온도 차이가 생기게 되죠. 그 온도 차이 때문에 밀도 차가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속도가 엄청 빠른 한 시속 400km 정도 되는 그런 강한 폭이 좁고 강한 그 기류를 갖다가 우리가 제트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A라는 도시가 있고 여기 B라는 도시가 있다고 할게요. 이게 지구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A에서 B까지 가거나 B에서 A까지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당연히 거리가 똑같으니까 비행 시간은 동일할 것 같잖아요. 근데 얘가 이쪽으로 A가 B로 갈 때는 A에서 B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지구가 지금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B가 자꾸 도망가요. 도망가니까 거리가 더 멀어지죠. 그죠? 그 다음 B에서 A로 갈 때는 날아가면은 A가 다가오니까 거리가 짧아지잖아요. 실제 날아가는 거리를 보게 되면은 동쪽으로 날아가는 거리가 서쪽으로 날아가는 똑같은 위치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동쪽으로 날아가는 거리가 서쪽으로 날아가는 거리보다 더 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가 거리가 더 머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짧게 걸려요. 이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길게 걸리고요. 그래서 항공기 시간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프랑스까지 갔다고 할게요. 가는데 걸린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프랑스에서 우리나라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게 걸리고요.
뭐 비행기의 종류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뭐 때문이냐면 제트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이렇게 바다를 갈 때도 해류를 따라가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비행기도 뭘 이용합니까? 제트기류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트기류가 보통 이제 대륙 공기하면 그 사이에서 형성이 되는데 두 군데가 생겨요. 여기가 위도 30도 지역이고요. 위도 30도 지역이고 여기가 위도 60도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 아열대 제트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를 갖다가 한대 제트류라고 얘기를 해요. 두 군데 생겨요. 그래서 60도 근처에서 요 한대 전선대 있는 데 있죠. 그다음에 30도 지역에서 아열대 제트류, 60도 지역에서 한대 제트류 이렇게 두 개가 생기죠.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남북 간에 뭐가 기온차 때문에 밀도차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얘가 기류가 어떻게 생겨요? 전부 이런 식으로 생겨요. 폭이 좁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생겨요. 전부 어디로 이동해요? 동쪽으로 이동해요. 동쪽으로. 그러니까 북반구에 두 개의 제트류가 있고요. 남반구에도 두 개의 제트류가 있어요. 30도, 60도 지역에. 물론 계절에 따라 위치가 변하긴 하겠지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 오른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쪽으로 할 때 제트류를 타고 가니까는 빠르죠. 근데 요거는 느리죠. 그래서 요건 제트류의 도움을 받으니까 거리가 멀어도 동쪽은 시간이 짧아지고 서쪽으로 갈 때 느려지죠. 물론 올 때는 제트류 타고 오면 안 되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A하고 B는 제트기류를 의미한다. 여기 북반구잖아요. 그러면서 북반구면 A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도 바람이 동쪽으로 불어야 돼요. 저쪽으로 가야 돼요. 얘도 저쪽으로 가야 되죠. 그죠? 동쪽으로 가야 돼요. 그죠? 자, 해볼게요. 0에서 30도 지역 순환은 헤들리 순환, 이거는 당연히 아실 거고요. 30에서 60 지상에는 서풍이 분다. 30도하고 60도 사이에 편서풍 부는 거 알죠? 그 다음에 A의 강도는 여름철보다 겨울철이 강하다 그랬어요. A의 강도. A가 뭔가요? A가 요거 한대 제트류죠. 근데 여름이 되잖아요. 여름이 되게 되면 적도에 공급하는 에너지가 23.5도까지 여기까지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와요. 그죠? 그러면 여기하고 보면 온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겨울이 되게 되면 어때요? 마이너스 23.5도 지방을 수직으로 비치죠. 그럼 여기하고 여기는 온도 차이가 커지죠. 아까 제트류는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남북 간의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일 때는 수직으로 비치는 곳이 어디라고요? 여기라고요. 근데 겨울일 때는 여기죠. 그러면 온도 차이가 이게 더 크죠. 그죠? 그래서 이게 겨울철이에요. 이게 여름철이고요. 그래서 제트류의 세기는 언제 더 커진다? 온도 차이가 클수록 커지니까 겨울철의 세기가 더 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보다 겨울철이 강하다가 성립하고요. B의 위치는 겨울이 여름보다 저위도에 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 23.5도 지방으로 여기 햇빛이 수직으로 비치는 곳이 여름철에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 자리도 어떻게 돼요? 북상을 하겠죠. 겨울은 여기가 되니까 이건 남하를 하겠죠. 그러니까 더 저위도, 겨울철에 더 저위도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B의 위치는 겨울이 여름보다 저위도로 이동을 하죠. 저위도에 있죠. 그 다음에 A와 B의 방향은 서로 다르다. 두 군데가 있다 그랬고 전부 어딜 향한다 그랬죠? 동쪽을 향한다 그랬죠? 이쪽 제트류는 이쪽 제트류는 이쪽,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전부 동쪽을 향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화학으로 가볼게요. 화학. 아이유평명을 찾으래요.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1번. 잘 안 보이네요. 자, 이거 보고 할게요, 그냥. 자, 1번이 어떻게 되냐면은 CH3, CH까지 끊으세요. 그럼 CH3, CH, 탄소가 두 개죠. 그럼 여기까지 그렸어요. 그 다음에 가로 쳐놓고 C2H5가 있잖아요. 여기는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C2H5니까 탄소가 두 개죠. 그죠? 그러니까 요 자리, 이게 1번, 여기 2번이면 여기서 가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탄소가 두 개가 돼야 되니까 하나, 두 개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 가로 빼버리고 또 CH2, CH3, 또 탄소가 두 개 있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탄소가 몇 개요? 하나, 둘, 셋, 네 개에다가 가지가 하나 나왔어요. 이거 에틸기죠. 그죠? 그러면 이게 탄소가 네 개니까 뷰테인에다가 여기에 2번 탄소에 에틸기가 하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가장 긴 사슬을 찾아야죠. 가장 긴 사슬을 찾으면 얘네죠. 이렇게 되죠. 그럼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펜테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펜테인이 되죠.
펜테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3번 탄소에 있는 거죠. 그죠? 3번 탄소에 누가 붙은 거예요? 메틸기가 붙은 거죠. 메틸. 그래서 3메틸 펜테인 이렇게 되죠. 펜테인. 예. 그래서 안 되고요. 자, 두 번째. 2번은 또 두 개죠. CH3, CH 두 개가 있고요. 하나,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CH3. 그럼 CH3가 또 하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빼고 CH2, CH2, CH3. 그럼 여기서 또 세 개가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죠. 맞죠? 자,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가장 긴 사선은 이거든 상관없죠. 그러니까 얘도 뭐가 돼요? 펜테인이 되죠. 펜테인이 되고요. 1, 2, 3, 4니까 두 번째죠. 그러니까 2메틸 펜테인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요. CH2CH. 그럼 첫 번째부터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소가 한 개 또 있죠. CH. 그 다음에 또 탄소가 한 개 있고요. 또 탄소가 한 개 있고 가지가 CH3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있고 또 CH2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중결합이 두 개죠. 다이엔이 되겠죠. 다이엔. 그래서 가장 긴 사슬이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개니까 일단 뭐가 돼요? 뷰테인이 되죠. 뷰테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지가 하나 났죠.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러면 되죠. 맞죠? 그래서 2번 탄소에 붙었죠. 2번 탄소에 메틸기가 붙었죠. 그러니까 2메틸 이렇게 됐어요. 근데 부타다이엔이에요. 뷰테인이 아니라 알킬 이게 뭐예요? 이중결합이 두 개 있죠. 그러니까 뷰테인이 아니라 부타다이엔이 되겠죠. 다이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디에 이중결합이 있습니까? 1, 2, 4위와 3, 4 사이 있죠. 그럼 번호 작은 거 1번하고 3번이죠. 그러니까 1, 3 부타다이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가 틀렸습니까? 여기 3이 틀렸네요. 2예요, 2. 자, 그 다음에 4번. 4번에 CH2. 4번 했나요? 제가 이게 4번이군요. 이게 4번이에요. 지금 이거 한 거죠, 이거. 이게 2번이란 얘기죠. 아직 3번을 안 했네요. 자, 여기 3번을 할게요. 자, 3번을 보면 CH3, CH2. 일단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탄소가 한 개 있죠. 또 탄소가 한 개 있고 또 삼중결합. 삼중결합이 있고 또 CH3 이렇게 있는 거죠. 맞죠?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여긴 직선이에요. 직선인데 이거 삼중결합 있으니까 이렇게 그린다. 이건 탄소 수색이 위해서 꺾어 놓은 것 뿐이고요. 직선이겠죠. 삼중결합이니까. 그러면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되죠. 탄소가 몇 개예요? 5개죠. 5개니까 일단 이름 뭐가 돼요? 펜타인이 되겠죠. 펜타인. 여기 써있네요. 펜타인 써있죠. 펜타인. 그죠? 근데 3펜타인이 이렇게 써있잖아요. 3펜타인. 2번하고 3번에 어떻게 돼요? 삼중결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번호가 작은 걸 기준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3을 하면 안 되고 이걸 2로 해야겠죠. 5번. CH3C. CH3C. 그 다음에 여기 CH3가 두 개가 있네요. 이렇게 가지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CH3. CH. 그 다음에 또 CH3. 또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CH3. 이렇게 돼 있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일단 뷰테인이에요. 뷰테인이 되는 거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죠. 메틸기가 몇 개가 있어요? 3개 있죠. 트라이메틸. 트라이메틸이 3개가, 메틸기가 3개가 있죠. 트라이메틸. 근데 어디 있냐? 이게 1번, 2번, 3번, 4번 또는 1, 2, 3, 4. 근데 여기 가지가 더 많으니까 이걸 1번, 2번으로 볼게요. 그래서 2, 2, 3 이렇게 되겠죠. 2, 2, 3. 그래서 2, 2, 3 트라이메틸 뷰테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답이네요. 그죠? 좀 많이 해보셨죠? 자, 14번이요.
자, 14번. 물질의 화학결합 분자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자, 메테인은 비극성, 무극성인 거 알고 있죠? 그죠? 메테인, 무극성은 당연한 거고요. 자, 두 번째. 상온에서 질소기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상온에서 질소기체는 3중 결합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안정하죠? 반응성 작죠? 거의 비활성 기체 수준이죠? 자, 그래서 질소기체는 3중 결합 구조로 반응성이 낮은 이원자 분자다. 맞고요. 염화 바륨은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온화되면 어떻게 돼? 바륨 E 플러스하고 ECl 마이너스. 당연히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그죠? 암모니아의 경우 비공유전자성과 공유전자성 사이의 반발력이, 여러분 그거 전자성 반발 원리에 의해서 제일 강한 게 뭐예요? 비공유와 비공유 반발력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비공유, 공유. 세 번째가 어떻게 돼요? 공유, 공유죠. 그죠? 당연히 맞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흑연의 탄소 원자는 4개 다른 탄소 원자와 결합하여 3차원, 아니죠. 이게 우리가 흑연이 평면 층상 구조잖아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게 또 여기 한 층 더 있고 또 한 층 더 있고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평면 구조예요. 평면 구조. 결합선이 몇 개요? 3개죠. 3개. 요거 틀렸네요. 그죠? 4개가 아니죠. 예.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쉽죠? 15번이요. 자, 15번. 산염기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pH 마이너스 로그 이렇게 계산하죠. 그죠? 그 pH 차이가 몇 배 차이에요? 농도 10배 차이죠. 자, CO는 물에 녹아 산성되는 거 맞죠? 그 다음 CaO는 염기성 용액이 된다. 이거는 뭐예요? 비금속 산화물이고요. 얘는 CaO요. CaO. 얘는 금속 산화물이잖아요. 얘는 염기되죠. 염기. 얘는 비금속 산화물은 산이 되는 거고요. 당연하죠. 암모늄 이온이 물과 반응해서 하이드로늄 이온과 암모니아를 생성하는데, 암모늄 이온이 물과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와 NH3와 H3O+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드는데, 암모늄 이온은 뭐로 작용하냐? 그럼 암모늄 이온은 뭐가 됐어요? 암모니아가 됐으니까 수소를 버렸죠. 수소 이온을 버렸죠. 그러니까 뭐로 작용했습니까? 산으로 작용한 거 맞죠? 4번. 아세트산 용액에 아세탄 소듐을 넣어주면은, 아세트산 용액은 CH3COOH 이온화되면은 H 플러스 CH3COO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뭐 짝산짝연기 해야 되니까 이걸 잠깐 물도 넣을게요. COOH 더하기 H2O. 그럼 얘를 H3O 플러스로 바꾸면 되겠죠?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CH3COONA. 아세트산 소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이온화 되면은 Na 플러스, 얘는 관심 없죠? CH3COO 마이너스. 그래서 요것도 많아지고 얘는 원래 많고 해서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완충용액이 되죠. 그죠? 그럼 완충용액은 어떻게 만들어요? 산의 경우에는 약산과 더하기 약산에, 얘가 뭐로 됐어요? 얘가 됐죠. 즉 산이 염기로 된 거죠. 약산에 짝염기를 섞는 거죠. 짝염기. 짝산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4번에 아세탄 용액에 아세탄 소듐을 넣어주면은 아세트산의 짝산, 아세탄 음이온이요. 아세트산 음이온. 이게 짝산이 아니죠. 짝염기죠. 이거 잘못됐죠. 4번 틀렸고요. 황산 1몰을 수산화 소듐과 황산 1몰을 H2SO4. 이게 수산화 나트륨과 반응을 하거나, 두 번째는 수산화 칼슘과 반응을 한대요. 그럼 중화하려면 얘가 몇 몰 있어야 돼? 2몰. 얘는 1몰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각각 2몰, 1몰이 필요하다. 아니,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16번이요. 16번. 산화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산화환원. 자, 일단은 여기 1번에 옥살산이온. 자, C2O4E-요. 그죠? 얘가 몇 마이너스예요? 2 마이너스. 그럼 얘는 8 마이너스죠? 그럼 얘는 6 마이너스가, 6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탄소는 3 플러스가 돼요. 3 플러스가 되겠죠? 맞고요. 그 다음 마그네슘 금속과 염산의 산화환원 반응에서 마그네슘을 산에다 집어넣어요. EHCl 뭐 여기 넣어볼까요? 그죠? 그러면은 MgCl2 더하기 H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 산화수가 얼마? 0이고 얘는 2 플러스 되겠죠?
맞고요. 그 다음에 금속 아이언을 구리 이온에 집어넣는데요. 금속 아이언을 구리 이온에 집어넣는데요. 누가 반응성이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죠? 집어넣으면 구리는 산화되고, 그럼 이게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언 E 플러스 더하기 Cu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아이언은 뭐가 돼요? 산화되고 구리는 환원된 거죠. 자, 그래서 3번에 금속 아이언에서 구리가 산화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황산 소듐을 전해질로 하여 물을 전기 분해하면, 이거 뭐 황산 소듐은 요건 E-1 플러스죠. 그럼 요건 H 플러스보다 이온화 경향이 커요. 얘는 OH 마이너스보다 이온화 경향이 크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분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는 얘는 어디요? 마이너스 극에 가서 수소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극으로 가서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하겠죠. 몇 대 몇 수래요? 2대 1.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2몰의 수소와 1몰의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된대요. 자, 그래서 EH2 더하기 O2, EH2O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여기는 산화수가 0, 0, 얘는 1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수소는 산화가 된 거고요. 산소는 환원이 된 거죠. 그래서 산소는 환원이 됐으니까 얘가 산화제가 되는 거죠. 얘가 산화가 됐으니까 수소는 환원제가 되는 거고요. 그죠? 맞죠? 17번. 자, 원소의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어요. K 플러스 Cl 마이너스 Ce 플러스 Se 마이너스. 전부 전자수가 몇 개입니까? 18개죠. 아르곤하고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갖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온의 크기는 칼슘이 가장 작죠. 얘가 핵전화량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사이즈가 제일 작아야죠. 제일 큰 게 아니라. 그래서 1번 틀렸네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중에서 전부 3주기 원소죠. 원자반지라면 규소가 제일 작은 거 당연하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죠. 바닥 상태에서 1s2, 2s2, EP4 이렇게 하는데 EP4 오비탈 3개죠. 전자가 하나, 혼투의 기출상 둘, 셋, 넷 이렇게 되죠. 홀전자 2개죠. 2주기 원소의 경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유액 전하가 점점점 증가하죠. 사이즈 작아지죠. 5번이요. 할로젠 원소들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여기 플로린, 염소, 브로민 이렇게 갈수록 전기음성도 얘가 제일 크잖아요. 그죠? 전기음성도 감소하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18번이요. 자, 18번. 자, 몰수가 가장 작은 것은 노말 농도라는 게 바로 뭐냐면 물에 녹았을 때, 산이 물에 녹았을 때 나오는 수소이온의 몰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이 노말 농도 H2SO4가 이온화되면 어차피 얘가 몇 몰 나와요? 수소이온이 2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노말 농도라는 거는 얘 황산 1몰 농도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수용액 1리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황산을 보세요. 1리터니까 1몰 농도가 되는 거니까 몇 몰이 필요해요? 1몰이 필요하죠. 1몰. 얘가 1몰 필요하죠. 자, 2번 25도 C 일기압에서 NaN3가 NaN3 이게 분해된대요. 이거 뭐 에어백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게 되면 2개 Na와 3개 N2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 질소기체 1몰을 얻기 위해서 얘 1몰을 얻기 위해서는 3분의 1이죠. 그럼 얘도 얼마?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3분의 2몰. 그래서 얘 3분의 2몰이 필요하죠. 자, 2몰 농도 용액 3리터를 만들기 위하면서 2몰 농도라는 건 1리터 용액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물수가 2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리터니까 6몰이 필요한 거죠. 15몰 농도 NaOH 수용액 0.2리터래요. 0.2리터. 그럼 몇 몰이 있는 거예요? 15몰 농도라는 건 1리터 안에 몇 몰이 있는 거예요? 15몰이 있는데 0.2리터니까는 몇 몰? 5분의 1이니까 3몰이 들어있는 거죠. 3몰. 그죠? 그래서 물을 부어서 1리터를 만들면 3몰 농도가 되겠죠. 그때 나트륨 이온의 몰수는 얼마가 되냐? 3몰이 되죠. 25도 C 일기압에서 1몰의 메틸알코올이 공기 중에서 연소된대요. 메틸알코올 CH3OH O2
그럼 CO2 더하기 수소가 물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산소가 몇 개예요? 4개죠? 여기 1개가 있으니까 여기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산소 몰수 얼마예요? 1.5몰 이렇게 되네요. 문제에서 몰수가 가장 작은 거 얘기했네요. 그죠? 2번이죠. 19번이요. 자, 19번.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못했을 거란 얘기요. 신경에서 신호 전달 체계만 알았지 세포 내에서 신호 전달 체계는 모르는 거죠. 못 보셨죠? 그냥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런 세포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 끝부분에 당단백질 쪽에 보면 이렇게 수용체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호르몬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게요. 얘는 이제 간이에요. 간에 있는 세포예요. 그래서 호르몬이 지나가는데 만약에 글리세롤이나 그러면 또 뭘까요? 에피네프린? 얘네 둘 다 혈당을 높이는 애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네들 지나가다가 여기 이게 호르몬 수용체가 있어요. 그 호르몬이 여기 딱 달라붙게 되면은 이 신호를 갖다가 이 세포 안에다가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세포 안에 전달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19번에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세포 내 신호 전달 경로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신호를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이 세포가 성장할지 아니면은 살아남을지 죽을지 아니면 더 세포 분열을 할지 아니면은 글리코젠을 합성할지 당을 분비해서 만들어낼지 이걸 갖다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간세포라고 하게 된다면 글리세롤이라고 썼네요. 글리코젠. 자, 글리코젠이나 에피네프린이 오게 되면 혈당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간세포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녹말이 있으면은 글리코젠. 왜 이러지? 글리코젠 맞아요? 글루카곤이죠. 호르몬. 글리코젠을 뭐로 분해해야 돼요?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야겠죠. 이렇게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하겠죠. 근데 여기 당수용체에 글루카곤이나 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이 오게 되면은 글리코젠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시스템으로 분비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당수용체 밑에 보게 되면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는 지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단백질이 있는데 여기에 얘가 다가오잖아요. 여기에 달라붙잖아요. 그럼 얘가 활성화가 돼요. 활성화가 되고 이 지단백질에서 어떤 효소가 분비가 돼요. 뭐 효소 이름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럼 이 효소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ATP 있죠.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이거 있죠. 이걸 갖다가 CAMP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고리화를 시켜요. 고리화. 즉 얘도 활성화가 되는 거죠. 고리화를 시켜요. 그러면 얘에 의해서 다시 어떻게 돼요? 세포 내에 있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가 있어요. PKA. 자, 이거 여러분들이 내용은 안 어려운데 이걸 다 외워야 되고 이거 훨씬 심한 내용이 나오는 거라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PKA라는 여기 써 있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가 나오고 이 인산화 효소에서 이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형성되고 포도당을 바깥으로 분비를 하게 돼서 혈당을 조절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뭐냐면 세포 내 신호 전달 경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1번 보면은 기억 고리형 AMP라 그랬죠. 고리형 AMP. 얘가 바로 원래는 고리가 아니었는데 얘가 고리화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리형 인산 2개 떨어지고요. 그래서 고리형 AMP가 되는 거예요. 모노포스페이트죠. 이게 되고요. 얘가 단백질 인산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PKC가 아니라 PKA예요. PKC는 다시 얘기할게요. PKC가 아니라 PKA예요. 그래서 기억이 틀린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노시트롤 3인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써놔 볼게요. 2차 신호 전달 분자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1차적으로 신호가 도달이 되죠. 그럼 여기서 2차적으로 이런 애들이 신호를 또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CAMP 같은 게 2차 신호 전달 물질에 해당해요. 또 뭐가 있냐면은요, IP3 이게 있고요. DAG도 있죠. DAG 또는 칼슘.
칼슘이온. 요게 다, 요런 것들이, 요 네 가지요. 보통 요런 것들이 이 안에서 2차적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분자들, 물질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2번 보시면은, 이노시톨 3인산 그랬죠. 이노시톨 3인산이 바로 얘죠. 이노시톨 3인산이 뭘 하는 거냐면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PIP3라는 게 있어요. 얘가 분해되잖아요. 분해되면은 IP3, 이노시톨 3인산이 되고요. 또 DAG라는 게 돼요. 거기 3번에 나와있죠. 다이아실 글리세롤이라고 나왔죠. 이걸로 분해가 돼요. 이걸로 분해가 되면 얘가 뭘 하게 되냐면 얘가 그 소포체 있죠. 활면 소포체. 활면 소포체 있죠. 여러분 그 조면 소포체하고 화면 그 거친면 소포체하고 매끈면 소포체 있잖아요. 근데 매끈면 소포체에는 뭐 칼슘을 저장하는 일이 있었죠. 칼슘을 저장했었죠. 얘가 저장을 했었는데 요걸 갖다가 얘가 방출을 유도해요. 방출을 유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안에도 뭐가 있어요? 활면 소포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끈면 소포체. 거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요. IP3A에서 칼슘이 그 활면 소포체로부터 칼슘이 방출되게 유도를 하죠. 그래서 이노시톨 3인산은 소포체, 활면 소포체겠죠? 거기서부터 칼슘의 방출을 촉진한다. 이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디귿에 있는 다이아실 글리세롤. 얘는 뭐 하는 거냐면은 얘가 아까 장에 여기서는 CAMPA에서 누가 활성화된대요? PKA가 활성화된다 그랬죠? 얘가 바로 PKC를 활성화시켜요. 얘도 인산화효소죠. 단백질 인산화효소죠. 그죠? 근데 여기는 1차 신호 전달자다 그랬는데 얘네 다 뭐라고요? 2차 신호 전달자라 그랬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죠? 이 PKC, 기억에 나와 있는 PKC는 얘에 의해서 활성화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들은 좀, 버거우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여기서 시간 태우지 마세요. 이거 어차피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호하게 그냥 버리세요. 이번에 그 등급 컷이 굉장히 낮아진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에다가 시간 끌지 마시고, 난 몰라 하고 일단 제끼고 내가 확실히 아는 것부터 푸시는 게 좋습니다. 20번이요. 자, 20번. 진핵세포에서 메신저 RNA의 번역 과정에 대한 설명이래요. 자, 첫 번째 게시 트랜스퍼 RNA 안티코돈은 이거다 그랬는데, 자, 일단은 볼게요. DNA에서 뭐가 돼요? 전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메신저 RNA가 흘러나오죠. 그죠? 세포질로 흘러나와요. 그러면 이 메신저 RNA가, 얘가 메신저 RNA죠. 여기가 5' 쪽이고, 여기가 3' 쪽이라고 할게요. 정보를 갖고 왔겠죠? 여기에 뭐가 일단 달라붙어요? 소단위체가 달라붙어요. 소단위체가 달라붙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게 메신저 RNA 접촉 부위가 소단위체 있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달라붙어요. 달라붙고, 트랜스퍼 RNA가 여기 달라붙어요. 트랜스퍼 RNA가 이렇게 달라붙죠. 근데 얘는 뭘 갖고 있어요? 항상 첫 번째 게시코돈이죠, 얘는. 무조건 메사이오닌만 달라붙죠. 메사이오닌. 달라붙고, 그 후에 여기에 뭐가 달라붙어요? 대단위체가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리가 3개가 생기게 되죠. 엑시트 P자리, 그 다음에 여기 프로테인, 단백질 합성 자리, 그 다음에 이건 아미노산 공급 자리에서 EPA 자리, 여기 3개가 생기죠. 그래서 이 상태의 복합체가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이제 게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단백질이 번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을 먼저 보시면은 메신저 RNA가 이거죠. 그 다음에 게시 트랜스퍼 RNA가 바로 여기죠. 그죠? 여기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게시 코돈이 있겠죠. AUG. 게시 코돈은 무조건 뭐예요? AUG예요. AUG. 여기서 볼게요. 그래서 AUG. 근데 순서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5', 여기가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트랜스퍼 RNA가 달라붙어요. 이렇게 트랜스퍼 RNA가 달라붙으면은 여기 A니까 여기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U가 있어야겠죠. U가 있어야 되고 여기 U니까 A, C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항상 어떤 아미노산을 갖고 있다고요? 메사이오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릴게요. 네. 다시요. 그래서 메신저 RNA 디귿 먼저 하면 메신저 RNA, 게시 트랜스퍼 RNA, 그 다음에 리보솜 소단위체가 부착되고 여기에다가 대단위체가 이렇게 달라붙으면 비로소 번역이 이제 시작되는 복합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이 맞는 거고요. 자, 게시 트랜스퍼 RNA의 안티코돈은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메신저 RNA 붙은 게 이게 코돈이잖아요. 그럼 이게 안티코돈이죠. 당연히 안티코돈은 AUG니까 UAC가 되는 건 맞아요. UAC가 맞는데 여기가 5'이고 3'이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릴까요? 그죠? 그럼 여기는 3', 여기는 5'이 돼야지 결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5', 3'의 위치를 바꾸셔야 돼요. 자, 번역을 쭉 합니다. 그러면 좀 있으면 또 다른 트랜스퍼 RNA가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메사이온이나 또 다른 아미노산이 달라붙겠죠? 그러다가 계속 진행을 해요. 계속 진행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종결 코돈이 있죠. 종결 코돈이 세 가지가 있었죠. UAA, UGA, UAG. 세 가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종결 코돈에는 적당한 여긴 트랜스퍼 RNA가 없어요. 이런 안티코돈을 갖고 있는 여기에 해당하는 안티코돈을 갖고 있는 트랜스퍼 RNA가 존재하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니은을 보시면 번역의 종결 단계에서 방출인자 단백질을 리보솜의 P자리에 있는 종결 코돈에 직접 결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종결 코돈이 도착을 했다. 여기에 UAA라고 할게요. 이 자리가 UAA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달라붙는 트랜스퍼 RNA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니은에 뭐가 있어요? 방출인자라는 단백질이 여기 달라붙어요. 방출인자라는 트랜스퍼 RNA가 달라붙는 게 아니에요. 방출인자라는 단백질이 여기 달라붙어요. 얘가 뭘 하는 거냐면 계속 얘가 번역이 되면서 여기 있던 건 이쪽으로 하고 여기 있던 건 이쪽으로 하고 또 달라붙고 또 이동하고 얘는 트랜스퍼 RNA는 방출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계속 신장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뭐 메사이온이 있고 여기 페닐알란이 있고 뭐 이렇게 계속 또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달라붙었는데 더 이상 번역이 안 된다. 그만해야 된다. 그러면 요 방출인자 단백질이 어디에 달라붙어요? 요 A 자리에 달라붙죠. 트랜스퍼 RNA는 달라붙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얘가 달라붙으면 요걸 이제 끊어버려요. 그럼 얘가 분리되죠. 그래서 단백질이 분리돼서 완전한 단백질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니은에 보기에는 번역의 종결 단계에서 방출인자 단백질이 어디에 붙어요? P 자리에 붙는 게 아니죠. A 자리에 붙는 거죠. A 자리에 붙어서 이걸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완성을 알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 틀리고 디귿만 맞습니다. (21번이요) 자, 21번 정자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조 옳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를 자, 감수 분열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알고 있죠. 정자나 난자는 뭐 난자는 크기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분열을 두 번을 하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정자의 근원이 되는 세포를 뭐라 그래요? 정원세포라 그래요. 핵상이 이거 2N인 거 알죠? 그 다음에 이게 제1 정모세포. 이것도 핵상이 2N이죠? 그 다음에 이거 제2 정모세포. 그 다음에 얘네가 정세포. 핵상이 NN.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변태를 가져서 얘가 정자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구조죠.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기억에 보시면은, 제1정모세포 얘죠? 핵상이 얼마? 2N이죠. 2배체죠. 그죠? 당연하고요. 정자가 성숙되면 미토콘드리아가 소실된다 그랬는데, 정자도 얘도 세포잖아요. 생식 세포잖아요. 그죠? 근데 정자를 보기에는 대충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 앞에 뭐가 있어요? 첨체가 있어요. 첨체. 난막을 뚫고 들어가야 돼. 난자를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론 여기 이제 핵이 있죠. 여기 핵이 있죠. 근데 이 꼬리가 움직여서 난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손실되면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꼬리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죠? 얘가 바로 뭐예요? 미토콘드리아죠. 요게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가 소멸되면 큰일 나죠. 난자까지 못 가요, 그냥. 자, 그래서 니은 보시면 정자가 성숙되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소실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이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이거 처음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이거 잠깐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거 공부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월경주기 파트에서. 이게 난자예요. 난자에 보면 여기 여포라고 있어요. 여포. 그 다음에 이제 뇌하수체 전엽이고요. 전엽에 FSH, 여포 자극 호르몬이 이렇게 와요.
그럼 여포가 자극을 받겠죠? 그럼 여포가 커집니다.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커지면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에스트로겐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다시 뭐가 나와요? LH, 황체 형성 호르몬이 이렇게 또 나오죠. 그럼 여기서 황체가 삐질삐질 만들어져요. 황체가 삐질삐질 만들어지면서 터지죠. 터지면서 여기서 배란이 되죠. 배란이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얘네들은 전부 뭐로 변해요? 황체로 변하죠. 황체로 변하고 여기서 나온 호르몬이 프로제스테론이죠. 월경주기 혹시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걸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FSH가 여자 같은 경우는 여포에 작용하고 그 다음에 LH가 황체 형성 호르몬이 성숙된 여포에 이렇게 공급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정자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부정소고 이게 정관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미세한 관들이 있어요. 요거 이제 세정관이라 그래요. 세정관. 정자가 지나가는 미세한 관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있는 이제 세포를 두 개 그려볼게요.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세르톨리 세포, 뭐 사람 이름인데 세르톨리 세포가 요 중간중간에 여기 세르톨리 세포가 있어요. 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요? 세정관이라 그랬죠? 세정관 사이사이에 또 다른 세포가 있어요. 라이디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나 정자가 형성되는데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얘네가 도움을 주는 세포들이에요. 그랬을 때 그냥 이렇게만 정리를 해 놓으세요. 여기 남자도 여자도 이 호르몬들이 뇌합체 전엽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FSH가 여기에 공격을 하죠. 세르톨리 세포를 공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LH가 여기 라이디 세포 여기에 공격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게 FSH예요. LH는 여기 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문제에서 황체 형성 호르몬 LH가 세르톨리 세포에 도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고요. FSH라고요. 그래서 정자 형성을 유도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여기에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이 세르톨리 세포나 라이디나 다 뭘 만들어요?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요. 이걸 공급하죠. 그죠? 이렇게만 정리를 해 놓으세요.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습니다. 22번이요. 자, 22번. 사람의 호르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티록신 물질 대사 촉진하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이거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에피네프린은 어디서 나옵니까? 부신 속질이에요? 겉질이에요? 속질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3번, 칼시토닌은 어떻게 돼요? 칼시토닌은 갑상선에서 나와서 칼슘을 갖다가 혈액 중에 있는 칼슘을 뼈에 이렇게 붙이는 역할을 하죠. 칼슘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죠. 파라토르몬은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칼시토닌은 혈액 내 칼슘 농도를 낮추죠. 멜라토닌이라는 거는 또 처음 들어보셨나요? 잘 안 나오죠. 이 멜라토닌, 이게 수면 유도 물질이에요. 유도 호르몬이죠. 그래서 낮과 밤에 보게 되면 낮보다도 밤에 이 멜라토닌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 보통 밤에 잠이 와요. 그 다음에 갓난아기 같은 경우에는 낮이나 밤이나 멜라토닌이 굉장히 많이 나요. 물론 이제 송과체에서 나오는 거 맞아요. 송과체. 생긴 게 소나무 솔방울처럼 생겼어요. 송과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애기들 같은 경우는 멜라토닌이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잘 자요. 그래서 낮밤이 바뀐 사람들은 밤에 이게 잘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송과체에서 분비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당질 코르티코이드와 글루카곤은 어떻게 돼요? 포도당 농도를 높이죠. 혈당 높이죠. 이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2번 잘못된 거, 여기 멜라토닌 몰라도 답 찾는 데는 아무 지장 없으시죠? 자, 23번.
자,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세포 소기관 우리 잘 알죠? 자, 리소점이 뭘 합니까? 가수분해 요소를 갖고 있어서 세균이 들어오면은 그걸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래된 세포를 이제 분해하기도 하죠. 그죠?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활면소포체, 해독작용도 하고 마카 칼슘도 갖고 있다. 뭐 이런 거 했었죠. 활면소포체. 그 다음에 퍽시점, 잠시 보류. 그 다음에 골지체는 단백질 가공, 분류, 뭐 이런 거 가능하죠. 이건 알고 있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포 골격. 세포 골격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순서가 어떻게 돼요? 미세소관, 중간섬유, 미세섬유. 이거 30기 때 설명 다 드렸던 거죠. 그죠? 또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세포 골격의 굵기는 중간섬유가 미세소관보다, 이게 미세소관이 제일 튜블리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죠. 가장 굵죠.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그죠? 이거 찾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여기 이거 처음 보는 거잖아요. 퍼옥시점. 옥시라는 말이 들어가면 산소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퍼옥시점은 대사 부산물로 과산화수소를 생성한다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리소점 있죠. 리소점. 얘는 가수분해 효소잖아요. 그죠? 그럼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는 역할이 다르죠. 근데 퍼옥시점은 어떻게 돼요? 보통 해독을 해야 돼요. 해독을 해야 되니까 신장이나 간세포에 좀 많아요. 퍼옥시점은. 다른 세포엔 별로 없고요. 그래서 얘는 가수분해 효소가 아니에요. 독성을 분해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산소 관련된다고 했죠. 그래서 산화 효소가 있고요. 과산화 수소 분해 요소가 있죠. 과산화수소가 독극물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퍼옥시점은 가수분해 요소가 없고 대신에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 독성을 제거한다. 이렇게 좀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24, 그래서 5번 틀렸고요. 24번. 자, 사람 면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비세포, 골수성소환 알고 있는 얘기고요. 호산구, 이것도 정리 한번 했을 거예요. 호산구, 기생충이나 알레르기 이 반응에서는 호산구가 작동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지장세포와 대식세포는 우리가 이건 알아요. 대식세포 이건 알죠. 그죠? 근데 수지장세포는 잘 모르죠. 이것도 면역세포의 일종이에요. 대식세포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원의 제세포 기능을 한다. 이렇게 대식세포가 수지장세포나 이렇게 항원을 잡아먹어요. 잡아먹게 되면 다 분해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갖고 있는 항원 부위를 갖다가 요 끝에다 등에다 갖다 붙인다 그랬죠. 보조 T림프가 와서 인식을 할 수 있겠군요. 그죠? 그래서 제시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제시세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원 제시세포의 기능을 담당한다가 맞는 말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도움 T세포. 도움 T세포가 뭐야? 보조 T세포겠죠. 뭐 CDA 보조 단백질이 들어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못 보셨을 텐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가 여기다가 항원을 제시를 하잖아요. 대식세포가 항원을 제시하면 여기에 뭐가 달라붙습니까? 여기 보조 T가 달라붙죠. 그죠? 여기에서 무슨 과정이 일어나요? 인식 과정이 일어나죠. 인식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 부위를 좀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얘가 항원 중에 특이 항원을 여기다가 제시를 해요. 특이 항원. 특이 항원을 제시를 하고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여기 제시를 하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CD4라는 단백질이에요. CD4. 누가 달라붙으라고? 보조 T가 달라붙으라고 항원 제시할 때 공급하는 단백질이 바로 보조 단백질이 바로 뭐예요? CD4라는 단백질이에요. CD4라는 단백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CD8이라는 보조 단백질이 나와 있는데 이 보조 T가 또 활성화돼서 또 누구한테 이렇게 전달을 한다 그랬어요? 독성 T한테 전달한다 그랬죠? 근데 전달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조 T가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제공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
제시를 일으키는 그 세포가 있잖아요. 대익세포 같은 애들. 그죠? 얘가 여기다가 이 정보를 여기다 줄 때 어떤 보조 단백질을 주냐면 이때 직접 주는 단백질이 바로 뭐예요? CD8이라는 단백질이에요. 이걸 얘한테 정보를 주죠.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직접 주는 것도 있죠. 그게 바로 CD8 보조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알아야 되는 건 보조 T림프에 관련된 보조 단백질이 바로 뭐예요? CD4고요. 그다음 독성 T세포에 관련된 보조 단백질이 바로 뭐다? CD8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책에는 문제는 뭐라고 나왔어요? 보조 T세포 표면에는 CD8이 있다가 아니라 CD4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붙었기 때문에 이 표면에 CD4 보조 단백질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CD8이 아니라 CD4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항체는 옵소닌화를 통해서 식세포 활동을 촉진시킨다. 여기 항원이 있어요. 여기 병균이 있어요. 병균이 있으면 이렇게 와서 대익세포가 식세포 작용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포 표면들은 다 음전화를 띠고 있어요. 이렇게 음전화를 띠고 있어요. 음전화. 그럼 이 대익세포 표면도 어떻게 돼요? 음전화를 띠고 있어요. 그래도 물론 잡아먹을 수는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작용을 합니까? 반발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식세포 작용이 물론 일어나는데 식세포 작용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옵소니라는 건 바로 뭐냐면 이 반발력을 최소시켜주는 물질을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의 항체죠, 항체. 그러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항체들이 이렇게 달라붙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뺑 둘러쌌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여기 항체에 둘러싸여 있죠? 이거 항원의 항체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이렇게 되면 반발력이 감소돼요. 반발력이 감소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대익세포가 식세포 작용이 일어나기가 쉬워지게 하는 거죠. 이걸 옵소닌화라 그래요. 옵소닌으로 이렇게 뺑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옵소닌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옵소닌이 바로 뭐냐? 항체를 얘기하는 거죠. 항체. 그죠? 그래서 반발력을 감소시켜서 식세포 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게 하는 현상을 우리는 옵소닌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항체는 옵소닌화를 통해 가지고 식세포 활동이 쉽게 일어나도록 촉진시킨다. 이런 말이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옵소닌화도 내용은 별로 없는데 별거 아닌데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고요. 25번. 자, 25번 그냥 말로 할게요. 쉽죠, 이거는. 자, 식물 군집 천이 과정이래요. 1번. 2차 천이는 1차 천이보다 원래 뭐가 있어요? 흙이 있으니까 천이가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2차 천이는 2차보다 느리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2번, 1차 천이는 어때요? 용암돼지 같이 이렇게 마그마가 이렇게 흘러나와서 다 식어버렸어요. 그럼 흙이 하나도 없죠? 거기서 일어나는 건성천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차 천이에는 용암돼지와 같이 토양이 전혀 없는 불모지에 시작된다고 괜찮네요. 그죠? 자, 기존의 식물 군집에 산불이 나요. 산불이 나면 흙은 있잖아요. 그건 무슨 천이에요? 2차 천이죠. 진행 속도 빠르죠. 그죠?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완전히 생명과학에서 처음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대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른 공부를 하시고 다른 분들도 못 보시니까 이거 전혀 처음 보는 거다 하면은 자꾸 습관적으로 패스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 다른 문제를 더 정확히 푸는 연습을 하세요. 물론 이번 문제 어려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